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4월 공개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학 빼고 전공만 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지금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자료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에는 이미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배점이 되어 있고 영역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요거는 답지 사이즈예요. 답지 사이즈. 답지 사이즈에서 한 줄에 보편적으로 48자에서 55자 정도 여러분들 글씨 크기 그렇게 편성을 했고, 일반적으로 임용고시 미술 정답도 한 줄에 50자를 기준합니다. 한 줄에. 그래서 50자를 기준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글자 수는 여러분들 쓸 때의 정답 수와 같을 것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가로에 있는 점선은 실제 답안지처럼 있는 점선이에요. 요거는 무시하고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글 작업이다 보니까 가운데 점선을 무시하고 쓸 수가 없는 상태라서 한 줄 혹은 두 줄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정답은 이렇게 문항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 그 다음에 이제 인정답 혹은 유사답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배점 이렇게 해드렸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다른 진술로 정답을 제시하면 이거 정답 인정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간 자료가 매번 모의고사 때 이렇게 이제 나가는 자료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2회 이거를 제가 노량진에 와서 강의하면서 모의고사를 그동안 몇 번 봤다는 건 의미가 없고 100회 이렇게 봐야 의미가 없고 올해 이제 2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행을 하고요. 상중하로 나눴는데 일단 A형 출제 영역, B형 출제 영역이 작년도 기출문제 출제 영역과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작년도 출제된 기출문제 영역과 문제 난이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항상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작년도는 문제가 어려웠는데 올해 쉽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안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한국미술사의 문항수가 적고 서양미술사 문항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파이곡선이 이렇게 사이클을 타요. 요게 서양미술사와 한국미술사가 서로 교차점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어느 해는 한국미술사 문항이 많으면 서양미술사 문항이 적고, 그랬다가 이제 X자로 교차가 돼서 어떤 때는 한국미술사가 적고 서양미술사가 많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이제 몇 년간 유지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교차하고 이러는데 작년에 서양미술사 문학사 적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그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깊은 생각들.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5월 개강을 하는 영역별 문제풀이는 그냥 주차별로 미교론부터 해서 쭉 8주 수험사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모의고사만 이렇게 됩니다. 7, 8월도 영역별이잖아요. 9, 10월 달 모의고사도 첫째 주만 작년도 기출 기준으로 나가고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0월, 11월 모의고사 때는 첫째 주만 작년 기출문제 기준으로 영역을 정하고 난이도 조정을 해서 문항이 나가고, 둘째 주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영역을 만들 것이다. 평가 주제는 이렇게 짧게 해드렸습니다. 난이도, 출제 근거, 물론 기본세만 있진 않죠.
다른 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쉽게 이렇게 열어볼 수 있는 도서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논의하고 의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이 부분을 난이도를 이 정도는 하다. 요 정도는 상이야. 요 정도는 중급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공부하고 시험들을 푸는 여러분 입장에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공부 수준,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에 맞춰서 설명을 좀 제가 다음번 설명할 때 해당하는 영역과 주제가 나오면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리거나 아니면 쉽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해가죠? 우리 카페에 익명글 같은 거 그 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난이도는 선생님이 하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이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판단이 되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진행 순서대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냥 간단한 거 빠르게 설명하고요. 개인 상담이 몇 분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A형입니다.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작년도 기출문제 1번 문항이 파슨스라고 하는 이제 미교론, 비평론 이렇게 나왔고 이 학자의 이론적 근거를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도 1번 미교론인데요. 대체로 보면 최근에 다문화가 나왔고 시각문화 최근에 안 나와서 시각문화는 올해 기초이론, 기초용어부터 아주 심도 있는 학자별 난이도까지 다루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번 시각문화 문제를 내드렸어요.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텍스트성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바로 윌슨이죠. 윌슨 같은 경우는 반드시 텍스트성 혹은 상호 텍스트성 이런 용어들 하고요. 그 다음에 리좀, 그 다음에 체제와 반체제 이러한 용어들, 이러한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항 그때그때마다 뭐 고개를 흔들 하시든지 끄덕끄덕 하시든지 하셔도 이걸 어려워하네? 뭐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적당히 이건 풀만 했죠? 네, 우리 학생들 좀 데려다 주세요. 대답이 전혀 없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거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요. 그치? 내 역할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합격시키고 싶으니까. 정말이에요. 꼭 합격시켜드리고 싶고, 혹은 이제 뭐, 재수부터 해서 N수, 우리 인강생들 중에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한을 좀 풀어드리고 싶고,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자, 2번. 서양미술사랑 서미사, 서양회화가 같이 껴있는 문제인데, 작년 문제가, 이렇게 개념이 나오면서 드로잉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요. 그리고 서양미술사에서 보면, 최근에 안 나온 유파가 몇몇 있긴 하지만, 이렇게 팝아트가 나오지 않아서요. 팝아트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2번 문제는 정말 작년도 기준 문제랑 딱 동일한 수준 난이도로 보여지고요. 리텐슈타인 스텐실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텐실은 서양에서는 모든 공판화를 전부 다 스텐실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자면 실크 스크린이라고 해도 정답. 그리고 원래 책에는 스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데이 도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기억이 실크 스크린도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겠죠? 네, 끄덕끄덕 아주 자신 있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작년도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요번에 또 애니메이션 나오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영역을 쭉 고민하고 열어봤는데 2018학년도에 조각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조각 문제의 문항의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밀랍을 이용한 금동물상은 나오진 않았고 그리스 청동조각은 나왔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골격이 되는 신목 세우는 거는 금동물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금동불 같은 경우는 제작 과정 필요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골격, 신목 세우는 거고, 순서는 6번, 1번,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깥을 떼어내고 주입구를, 아니죠. 6번 요거죠. 철심에 진흙을 붙여서 대강의 형태를 만드는 거죠. 요거부터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 위에 밀랍을 입혀서 전체 형태를 조각하고, 그 다음에 8번 표면에 진흙 덧셔 바깥을 만들고, 열을 가해서 밀랍 녹아 흘러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노쇠물을 안틀과 바깥 사이로 부어놓고, 그 다음에 바깥을 떼어내고 주입구 잘라내고, 그 다음에 틀 고정쇠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틀 고정쇠의 틈을 청동으로 메꾸고 다듬는 걸로 끝난 다음에 이제 뭐 금박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 철불은 밀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좀 메모해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작년도 시험 문제가 4번이 한국 근대미술이었어요. 이상범. 그래서 이제 단체 이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부터 30년대, 40년대 이어지는 전통회화의 경향들. 그래서 관념산수 계열, 실경산수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 채색화 계열. 뭐 이런 경우들을 기준으로 문제가 좀 출제가 된 건데, 우리는 그와 유사하게 이제 청대 화파하고 준법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요거는 황산파예요. 황산파. 윤곽선이 강하면 황산파입니다. 그 다음에 붓을 기울인 상태로 먹을 묻은 면을 넓게 해서 끌어당겨 그려서 수직으로 부서진 단층의 효과를 내는 준법을 직찰준이라고 그래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봤었던 필독서, 부교재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이 작년도 기출문제 5번이 이렇게 조금 아주 좀 난해하고 어려운, 또 어떻게 보면 정답을 보면 쉬운데 이거를 문제 파악을 잘 못하거나 관점 파악을 못하면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요거는 우리가 3, 4월 달에 봤던 필독서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거를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만든 문제였는데, 이런 도식이 낯설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 정답을 보면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 훈련을 자꾸 하시면서 문제 풀이 때 할 때 제발 부탁하건대 합격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짧게는 지금 올해 들어서 임용을 시작해가지고 1, 2, 3, 4 이제 넉 달 된 거잖아요. 넉 달 된 공부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사실 그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 합격에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넉 달이 아니라 2달이라도 공부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는 모두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변별성이 없는 거지. 그런데도 자꾸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좋은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분이 막 좋아서 자기가 막 합격할 것 같고 그렇게 1년을 눈 가리고 아웅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부탁하건대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공부하면 곤란합니다. 딱 맞닥뜨려서 틀리는 문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맞는 문제는 언제 문제를 풀어도 맞게 되거든요. 그럼 임용 시험 보기 전까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언제든 제시해주면 풀 수 있는 정말 쉬운 것만 계속 공부하실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문제 받아서 풀어보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에 주면 풀 수 있는 정도 실력으로 자꾸 쌓아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용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문제로 내드릴 거니까 5월부터 당장 다음 주부터 오실 때 저한테 오실 때는 점수 잘 받아야지 하는 생각 버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공부 임용에 그래도 노량진에서 바닥 한 5년 먹었는데 뭐 이런 생각 버리고 오셔야 돼요. 매년 새로운 문제니까. 그래서 걔를 복습을 하는 거야. 일주일 후에 다시 풀어. 그랬을 땐 나 이거 잘 맞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문제로 구성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작년 기출문제 5번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자, 우리 5번 문제. 가드너가 나오면 당연히 아이스너가 따로 나와야죠. 함께. 사용하는 용어가 비슷해요. 감시관이란 말도 가드너랑 아이스너가 비슷하게 썼어요. 평가를 강조한 것도 가드너랑 아이스너가 비슷해요. 미술을 인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드너랑 아이스너가 비슷해요. 특히 인지적 관점에서 가드너랑 아이스너는 상징 처리 인지 이 작용으로 바라봤거든요. 봤대요. 그런데 한 발 더 들여다보면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5번 가드너랑 아이스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트 프로펠의 연구 목적과 평가 방법. 그 다음에 가드너의 교육 관점에 대비되는 아이스의 평가 방법. 이렇게 됩니다. 자, 정답을 보면 아트 프로펠 연구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생들의 예술 교육을 진단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단해 봤더니 제로더라. 그래서 프로젝트 제로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평가 방법은 프로세스 폴리오입니다. 인정답은 포트폴리오인데 정확하게 가드너는 프로세스라고 그랬어요. 포트폴리오랑 프로세스는 조금 다릅니다. 모두가 다 과정 평가를 하고 모음집 평가를 하긴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모음집의 결과물이 모여 있는 것에 좀 더 관심이 많고요.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는 그때 제작된 과정마다 분석을 해서 그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예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는 선생님이 모음집을 딱 받아봐요. 그래서 모여있는 상태를 쭉 보는 거지. 여러 가지 드로잉, 사진, 완성품, 성찰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기 내내 혹은 단원 내내 모음집으로 보는 거야. 그렇지만 모음집 안에는 과정들이 있죠. 그러나 모음집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는 오늘 그때 걷어서 모여지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이스너 평가 방법에 하는 특징 첫째, 구체적인 목표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예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표현적 결과 목표 강조하죠.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육 목표 학습을 중시하는 평가가 특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표현적 결과 목표라고 좀 빨갛게 써놓으시고요. 그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제 나올 차례가 됐습니다. 그거 나올 차례가 됐어요. 그러면
학습 목표 요거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1번 타일러 방식이에요. 잘 타일러서 애들을 잘 타일러 가지고 야 오늘 이제 출발점이야. 너 선생님하고 도착점에 도착하면 요거 할 수 있어. 정확하게 요번 시간에 8절지 스케치북에 사과 3개 구도 잡아서 드로잉하고 채색까지 하는 거야. 요걸로 선생님 평가할 거다라고 타일러서 학습 목표를 미리 제시하는 거예요. 학습 목표 미리 제시하는 거. 그래서 학습 목표가 행위 중심이다. 그래서 행동 목표라고 그래요. 타일러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는 진술이 되지만 진술된 목표를 탐구하면서 얻어지는 문제 해결법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습 목표라고 그래요. 존 두이 방식의 학습 진행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목표는 진술이 되지만 진술된 목표보다는 팀별로, 개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더 중시 여기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에 학습 목표는 진술이 돼요. 그렇지만 종착지, 도착점에 도착하면 교사도 예기치 못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때로는 진술된 명세적 공사보다도 더 좋은 목표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적 결과 목표라고 해요. 아이스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타일러, 요게 듀이, 요게 아이스너. 이렇게 됩니다. 교육학에서는 요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다루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거. 얘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에 기초한 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배점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검정색 글씨는 다 따라해서 못하더라도 파란색이거나 붉은색 글씨는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앞뒤의 문장은 여러분들 만드시면 돼요. 이해가죠? 저처럼 똑같이 검정색 글씨 그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파란색 혹은 빨간색은 그대로 쓰는 게 좋아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키워드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단순히 영어 단어로 키워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절, 문장, 통문장까지도 우리는 채점 받는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서양미술사였어요. 그런데 방식이 옛날 버전.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 설명이 더 나오죠. 요즘은. 여기 이제 작년도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쉽게 난이도 조절하려고 이렇게 쉽게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 사용된 기법, 표현 효과, 그 다음에 나가 속한 기하학적 추상 명칭, 그러니까 유파 명칭, 종류 특징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게 이제 2014학년도부터 15, 17 정도까지의 문제 형태이고요. 17학년도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문제가. 자세히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 그 서양미술사 임용고시에서 물어보는 양태가 조금 다를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문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기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파. 여태까지 서양미술사 그랬거든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유파가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비교적 2-3권 이상 출판된 책에 실려있는 유파.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도 모란디, 데키리코, 가에 사용된 표현 기법, 일단 표현 의도, 그 다음에 나사건 현대유파 명칭, 종류 특징 이렇게 돼서요. 정답은 아주 어이없이 쉽죠.
트롱프레이예요. 트롱프레이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는 서술형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명칭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까지 써주는 거를 꼭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세밀한 묘사, 실제 것을 보는 데서 착각 주는 기법. 그 다음에 이 기법 의도는 보는 자의 의식을 착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욱 트럼프를 쓰는 거예요. 형이상학파랑 초인술주의가. 나유파는 형이상학회예요. 피투라 메타피지카라고 하죠. 좋은 특징은 상상력에 기초한 비합리적인 현실 묘사. 과장된 원근법, 비인과적 병치, 불안, 허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기법, 명칭 트럼프레이고요. 한글로 눈속임 기법도 정답. 정답 인정. 조형적 특징 두 가지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만 맞으면 정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씩만 맞아도 부분 점수 인정. 대신에 이제 최대 2점은 넘을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상학회가 나와서 초인술주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문제를 이렇게 내드렸고요. 저는 이 정도를 중급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인정? 마지못해서 표정이 이렇게 끄덕끄덕 이 속도가 좀 느려 이게. 그래 알았어 이런 거 살짝 뭔가 조금 못 풀었다는 생각. 가드는 아이스는 어땠어요? 아마 어려웠을 것이다. 그죠? 끄덕이는 속도가 아주 빨라. 확실히 어려웠던 거지. 전통회화 중국화 기법은 요 중급? 아니? 손가락에 한 천장을 뚫었어요, 아주. 이게 상이었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요. 요거 참고해야겠다. 그러면, 요럴 경우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필요한 요 주변 주제들은 참고도 자주 보여드리고, 추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금동물 제작 과정은 많이 어렵겠죠? 일단 읽기 자체가 안 됐지? 도표가 나오면 일단 읽기가 안 돼. 이게 일단 읽기가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런데다가 문제 안에 이렇게 기억, 이게 어디다 짜냐? 별 고민하면서, 읽다가 아마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눈훈련, 그다음 멘탈 훈련, 그 다음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문제 해결력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요거는 그죠? 상. 좋아요. 갑니다. 계속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7번이 중국미술사랑 전통회화 기법 물어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점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담 변화 표현한 기법 명칭, 암벽의 구조의 거침 질감, 그 다음에 이제 화풍사의 특징,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중국 절파의 이제 광태 사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화파이고, 우리나라 조선 중기 화풍이죠. 조선 중기 화풍이고, 조선 중기의 절파 화풍의 변화 양상. 요거 좀 메모하셔야 돼요. 조선 중기 절파 화풍의 변화 양상. 그거는 꼭 주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필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절파에서는 소경산수 인물화랑 대경산수 인물화가 공존했다 하는 부분. 두 번째, 절충주의 양식이 형성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징 같은 경우죠. 절충주의 양식. 여기서 말하는 절충주의는 절파와 안경파의 병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문제. 제가 도파를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집어넣었습니다. 설명을 하려고요.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으면 되죠. 여기 있는 부분이, 요게 문제에는 없지만 책에는 악착준으로 나와요. 요거 내면 되게 어려워할까봐 사실 문제 만들었다가 난이도 조정한 거예요, 제가.
요건 악착준이에요. 악착준. 이거 모르면 못 써요. 요 부분은 악착준. 그 다음에 요거 밑에 그 다음에 의습은 두 작품이 동일해요. 두 작품이. 그리고 특히 이제 김명국 작품의 심산행려도 요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생용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고,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 도판이고, 요거는 이따 한씩 보게 되는 거죠. 각이진 형태 나무는 타지법이라고 합니다. 타지법. 해조목에 변형된 수지법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타지법이라고 해도 되고, 요거를 그냥 뭐 해조묘라고 해도 정답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타지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에 나오면 타지법으로 쓰셔야 돼요. 요거는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묘사법은 정두섬이며, 화파는 광태사 학파, 화풍산의 특징, 거칠고 강렬한 필목법, 강렬한 필목법이면서 거칠 때 묘사하는 수지법, 이런 용어들이 책마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중력의 삽입, 복잡한 구성과 거친 필치, 전체가 조잡하게 보이는 느낌, 거칠게 미친 듯이 막 휘둘러 그리는 강렬한 필체, 이렇게 해서 화풍산의 특징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 중에서 하나씩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요 정도는, 저는, 그 타지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쉽게 풀지 않으셨어요? 대답이 없는 여러분들. 중, 상? 상이면 손가락, 중이면 평원. 손을 이렇게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건 없죠. 그냥 외우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작년도 문제가 이렇게 전통 건축이 나왔죠. 이거는 100% 필독서에서 낸 문제이고요. 구조적인 문제이고, 목조 건축하면 고려랑 조선이 같이 나오거나, 고려가 나오면 조선이 나오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거든요. 대체로 큰 틀로 배치가 나오거나, 목조 건축물 해당 목조 건축물의 특징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있는 문장들은 필독서에 있는 문장들이고요. 여기 작년도 기출문제였고, 우리도 그러면 고려시대 목조 건축물을 먼저 정리하고 가자. 5월달에 5월달에 필독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끝내버리고 우리는 출발하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좀 출발하자.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자. 그래서 봉동사 극락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랑수전 이렇게 했습니다. 공포 양식, 지붕의 명칭, 지붕 조성 방법, 그 다음에 종보와 대공 중심, 그 다음에 공간과 불교 신앙을 관련돼서 이 부분은 작년도 문제랑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내부 구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내부 구조가 공간의 용도와 확장된 사용 이런 게 정답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공간 혹은 신앙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공포는 주심포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 맞배지붕이에요. 주심포는 공포를 기둥 위에만 배열한 것, 이렇게 설명을 같이 써주세요. 맞배지붕은 건물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삼각형 됩니다. 일단 대들보 위에 있는 종보를 받치는 대공은 산자 모양이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 부분이 산자 모양입니다. 요게. 안에 이제 화면을 보면 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봉정사 극락전 내부 사진을 보면 낙타 등처럼 표현되어 있고요. 중국 당나라 영향입니다. 무량수전 내부는 불단이 중앙에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찰의 무량수전, 대웅전, 뭐 이런 그 극락전 모든 사찰의 그 본당의 구조를 보면 불단이 항상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량수전은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쪽에 들어가겠는데 불단이 이쪽 끝에 있어요. 이쪽으로 바라봐요. 이 안에가 되게 넓어요. 넓고 이쪽이 산이라서 그런지 들어가서 불단 바라보고 오른쪽 이쪽은 마루가 이렇게 좀 그 습기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좀 들어있고 막 그래요. 그 못 고쳐. 이 국보라서 함부로 막 보수공사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늘 이제 이렇게 문을 더 열어놓고 습기 배출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가서 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는 내부 공간의 깊이를 배려하면서 서방 정토에는 아미탑을 그래서 무량수전이거든. 재현해 놓은 곳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공포양식 명칭 주심포 설명 있어야 되겠고 1점씩이면 결국 요거 0.5점씩 되는 겁니다. 요게요. 그 다음에 지붕 조성 방법도 그렇고 종보를 바치는 대공 요 말이 들어가서 산자 모양 요게 키워드입니다. 낙타등처럼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 영토에는 아미타불 부처의 세계를 재현한 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라서 5점 배점을 했고요. 나머지는 0.25점. 그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려웠나요? 역시 하늘을 찔러요? 네. 필독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은 필독서밖에 없어요. 필독서에 그대로 나와요, 이거.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필독서 3, 4달 보지 않았나? 저랑? 근데도 못 풀었구나. 그렇구나. 이따가 여기 나갈 때 문 열고 외운 거 확인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5월달부터 마인드맵은 반드시 가져오시고, 그래서 1주차 미결원 외워오세요. 미결원 본인이 약한 부분만 외워오세요. 외워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해당하는 부분에 중요한 주제를 체크해드리면 그거 외워서 외운 다음에 화이트로 그거 지울 거예요. 지우고 그 위에 외운 대로 써볼 거고 정답을 때 다시 알려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마인드맵,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연습지, 이면지도 좋고요. 여기 좀 많이 가져오세요. 5월부터 미친 듯이 외워나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실력이 누적돼서 2달 지나면 남들보다 훨씬 모든 영역에서 좀 더 우월한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작년에는 요걸 좀 제가 많이 안 해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옆에서 막 싫은 소리 듣더라도 꼭 외우는 거 확인하고 보내드릴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악착같이 여러분들 좀 외우게 해드리고 좀 관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많이 좀 외워지고 그 분위기 타서 올해 합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꼭 준비물을 갖춰 오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 문제가 삭제하게 나왔죠. 요게 지금 책 제목인데요. 요 책 제목은 우리 기본서에도 있었어요. 새로 출판된 책 말고 원래 이전의 책에도 있었어요. 연도도 있어, 출판된 연도.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왔죠, 학생들이. 그래서 여기 문제가 먼저 발표된 시기부터 써라.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이건 그냥 틀리는 게 좋아, 그냥. 출제위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틀려주는 거지 뭐. 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선까지는 있어요. 그렇죠? 80점, 전공 80점 만점에 우리 몇 점까지 맞는다? 60점. 목표 삼아서 60점, 65점, 55점 그 사이. 가급적이면 좀 1차 점수를 좀 많이 받고 가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목표. 물러설 수 없는 점수. 이런 거 좀 틀려주면 그까이 거 뭐 한 1점 정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문제 좀 너무 심했던 문제.
그 다음에 색채 조화 중 대비 조화 종류. 좀 어려웠죠, 이런 문제가. 컬러 트리 중심축으로 가지고 기존 고채도 저채도. 요거는 사실은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이거 못 푸는 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 굉장히 어려웠고, 세 번째 동그라미는 굉장히 쉬운 거지. 색입체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색착은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보면 되게 쉽게 나와요. 기입형으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되게 쉬워요. 그런데 서술형으로 나오는 순간 어려웠어. 색채학의 모든 문제, 서술형 문제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채 지각 현상 같은 것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태 안 나온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이 주제예요. 참고작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직조물, 요게 힌트죠. 직물. 이걸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무슨 혼합 떠올렸어야 돼요. 지금 설명하면서 맞아 하는 건 조금 아쉽고, 문제를 풀면서 직조물, 이거 직물, 무슨 혼합 이렇게 딱 떠올렸어야죠. 그래서 얘는 병치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병치,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회전.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점을 찍어놓고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바라보면 혼합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병치 혼합이거든요. 회전 혼합은 두 색을 돌리는 시간, 회전하는 시간에 따라서 혼합되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학습 내용 혼합된 후에 보이는 혼색의 효과, 이 혼색의 장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채 혼합은 색채 지각효과에 속하는 중간 혼합 중에서 병치죠, 병치. 사진 자체가 직물이니까. 혼합된 색의 명도는 혼합하는 색들 각각의 면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혼합된 색의 채도는 혼색적인 채도가 강한 쪽보다 약해져. 보색 관계 혼합은 회색이 되고. 장점. 혼합하면 할수록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치 혼합은 채도를 낮춰주지도 않고도 중간색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지. 둘째, 물체색은 스펙트럼의 단색광을 반사해서 보이는 색이므로 몇 가지 순색으로 모든 물체색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오늘이 공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수강하지 않는 학생도 문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허접하거나 쉬운 문제만 낼 수는 없고, 또 우리 학생들 유리하게 배운 것만 다 낼 수는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망가뜨리는 방법이잖아요.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대한 적이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비록 공개 모의고사지고 내 수업 안 되는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풀만한 문제들일 거예요, 다. 공부할 만한 거리들일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문제 푸는 관습,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그냥 문제를 슬렁슬렁 읽는 습관이 있는 건지, 성격이 좀 급한지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 안에 담겨있는 이런 힌트를 보고 이건 딱 정답 이거다라고 판단했는지도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서술하는 내용도 너무 알고 있는 것만 간단히 쓴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썼는지도 스스로 성찰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너무 빡센가요, 공부가? 여러분, 부탁하는데 1년만, 올해만 고생합시다. 그리고 합격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선생님 되시고 더 깊은 공부 많이 하시든지 더 쉬운 공부만 하시든지 평생 공부하시면서 선생님 하셔야 되니까 올해만 임용에 딱 맞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합격하고 끝내는 거예요. 올해 끝냅시다. 초수 합격. 또 N수, 중수 합격. 네. 그러자. 제발. 그러려면 임용에 딱 맞춰서 해야 돼. 임용 스타일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점이나 이런 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요 문제에서 혹시 궁금한 점?
없죠. 못 썼을 뿐이죠. 네.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번 문제입니다. 파나 문제예요. 기본적이었던 거. 조금 낯선 그림이 나왔고, 낯선 용어, EA가 뭐냐,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었고, 아마도 작년 문제 에디션은 모든 임용생들이 다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도표를 이렇게 냈습니다. 파나수거분련 제작 활동지예요. 기법, 제작 원리, 그 다음에 제작 과정. 역시 성격 급한 분은 이거 뭐지? 그림만 보고 어떻게 알아? 막 그랬겠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밑그림, 판준비, 노광, 아하, 요거 공판 쪽이겠구나. 오목파나 쪽에서도 노광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포토 에칭 같은 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스크린, 이거는 공판이다.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쇄. 이 작품이 파나책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존스 작품이에요. 그 흔히들 노량진 자체가 정말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제 수업 안 듣고 문제 풀면 정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 지엽적이야, 뭐 이런 오해. 저 억울해요. 제발 합격해서 이 한 좀 풀어주세요. 책에 있는 거야, 책에. 여러분들 그 책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책이 절판돼서 그런 거지. 책에 있는 거라고. 평가원들이 다 그 책에서 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나도 그 책에서 낸 건데. 그런 거예요. 그거 좀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법 실크 스크린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번역된 원본 있잖아요. 원문. 원서들에는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고요. 스텐실이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공판을 전부 다 스텐실판이라고 해요.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리, 구멍 난 게 중요하죠. 구멍. 스텐실. 그 다음에 그 사이 링크가 빠져나간다. 요런 말이면 돼요. 요거는 번역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쓴 문장이 요런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천에 구멍 사이로 잉크가 이렇게 찍힌다. 뭐 이렇게 하거나 통과된다. 뭐 이런 말들은 다 됩니다. 다. 그래서 이제 밑에 받쳐놓은 종이에 찍히는 방식이에요. 등사 원리가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아마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 말 정답. 이것도 정답. 괜찮습니다. 원화와, 그쵸? 이렇게 하면 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제작 과정은 밑그림 트레팔지. 어쨌든 이렇게 비춰 보이는 거. 판주민 실크천의 관광에. 실크 같은 경우는, 천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 배웠어요. 실크천을 쓰거나 나일론 천을 쓰거나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것까지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실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비단이라서 실 자체가 매끄러울까요? 아니면 약간의 어떤 버 같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나일론은요 매끈하죠. 찍혀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미지가 달라요. 이해 가세요? 우리 눈에는 겉에 보면 만지면 그냥 이렇게 실크도 매끈, 나일론도 매끈할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달라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도 바탕천을 실크로 할 건지 나일론으로 할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궁금하세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사진 이미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나일론천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아주 명확한 윤곽선이 떨어져야 되니까. 안 그러면 실크는 이렇게 버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왜 그 천의 본실 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 이렇게 나와 있는 주변 가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잉크를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일론 천을 바탕으로 찍어낸 실크하고
실크로 찍어낸 실크 스크린하고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나일론이 훨씬 더 윤곽선이 매끈해요. 매끈해요. 그런 것 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그 이미지를 닦아낼 때의 용재가 얘가 이제 나일론이 일종의 플라스틱이잖아요. 합성수지 계열이니까. 요게 좀 오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그런 겁니다. 제작 과정, 트랩팔지, 감광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악효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광가스, 그 다음에 물로 닦아내고 스퀴즈, 이 말 꼭 있어야 되겠죠. 자, 요 문제에서 혹시 궁금한 점, 이해 안 되는 점 없죠? 이것도 단순 암기. 요 문제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미소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저는 중. 어려웠다면 어느 부분이 어려웠을까요? 과정? 혹은 다른 분은? 기법이 틀리면, 그렇죠. 임용시험이 다 그래요. 기법이 틀리면 나머지가 다 맞아도 그냥 4점이 훅 가는 거죠. 그러면 기법을 맞추려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도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 요즘은 그런 것들 이렇게 막 애매하게 함정파진 않아요. 임용시험이.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아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임용시험 요즘은 좀 아쌀해요. 그러니까 확 어렵거나 쉬우면 정답이 굉장히 간단해. 막 함정파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축제된 책이 명확해요, 딱. 근데 그런 책이 시중에 없는 책도 있어서 문제지. 기법 참고해서 제가 여러 도판들 기법에 관련된 거 안내해드리고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점수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복습하는 걸로 마음 흔들리셔야 돼요. 복습. 오늘 차라리 빵점 맞아도 괜찮아. 계속 틀리는 걸 발견했으니까. 그렇지. 요게 시험에 나왔으면 어떨 뻔했어. 그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좀 틀리는 거 괜찮아요. 복수만 하세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작년 문제. 그래서 요셉 보이스랑 곤잘 토레스. 그래서 이 문제의 관점이 뭐냐면 그 작가의 어떤 그 서사적인 거, 작가의 개인적인 서사, 그 다음에 관람자 참여 방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물어봤죠. 굉장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우리 문제는 요거는 그냥 필독서, 참고서, 요거 같은 게 특히 여러분들 많이 보는 젠슨 나와 있고요. 요건 이제 기타 책 있고, 신표현지가 나오질 않아서 신표현지를 내드렸습니다. 사조 출연 배경, 요건 용어사전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신표현지, 표현 방식 미니멀 아트, 단순한 패턴, 동어 반복적이야, 최소한의 기본 단위, 그리드 형태, 감정이입, 거부, 단색, 마테리얼 초점 배경, 이런 게 전체 미니멀의 특징이죠. 여기 파란색에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특징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반해서 신표현주의는 알레고리나 제스처적 물감 처리, 인간의 기본 감정과 관계된 모든 상징적 내용을 강렬한 색채, 거칠고 격렬한 필지, 이게 더 중요하죠. 로마는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거, 감정 이런 거. 그래서 신표현지 기본 정신은 인간의 내면적 감정이 중요합니다. 출현 배경은 모더니즘과 개념 미술에 대한 반발, 2차 세계대전 전후 사회 전반에 팽배한 실존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미술에 대한 회의, 용어사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뭐 특별히
상이라고, 용어 사전이라 상이라고 했지만, 요 정도 급은 여러분들이 좀 반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 가겠습니다. A형 마지막 문제가 작년에 맥비 다문화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학자의 구체적인 이론이 제시가 딱 되는 거예요. 요즘 시험은. 그러면서 이제 왓손, 무바니키 발음도 안 되는, 스터, 이런 학자들의 중요한 용어들, 이론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슐러, 페스탈로치 아주 기본적으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끝내고 털고 가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미교론에서 그 18세기, 19세기 초반에 페스탈로치 이거 이제 하지 말기. 아직까지도 페스탈로치 이제 그만, 제발. 제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미교론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유의충동, 미적 교육, 얀 샤옹행. 이렇게 됩니다. 정답. 슐러 미술교육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로운 이론, 예술가가 중요하죠. 예술가가 들어가야 돼요. 예술가. 요 말 없으면 안 됩니다. 슐러는 예술가가 있어야 돼요. 참된 인간성 교육의 매체로서 미적 교육을 강조했다. 슐러는 예술가가 중요합니다. 잡아요. 우리가 기차를 좀 타볼게요. 이론 정리하는 기차를 좀 타보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795년쯤 됩니다. 요게요. 그럼 요게 이제 결국 18세기라고 하는 건데 요게 고전주의 쪽이에요. 미술로 따지면 신고전주의, 문학으로 따지면 고전주의, 철학으로 따지면 고전주의 철학 이렇게 되는 시기거든요. 요게 등장한 사람이 슐러예요. 그 다음에 1825년 요게 이제 프레벨. 이렇게 되죠. 미술교육으로 따지면 아직도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이 되는 거죠. 시기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1850년, 55년 요때가 헨리 있고 헨리 콜과 반대되는 러스킨이 있죠. 요때도 아직 표현기능 중심 미술교육. 그죠? 그 다음에 1919년 요때쯤에 바우하우스 생기고 그거랑 좀 다른 측면에서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 학교가 되죠. 그리고 1945년 여기부터가 미술교육에선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 되는 거예요. 허버트 리드예요. 리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여기 요 사람은 슐러, 요 사람은 예술가를 중시해요. 예술가. 이 사람 볼 때 예술가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사람이야.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아주 미적 가상의 국가의 리더자들인 거지. 그래서 교육은 이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허버트 리드는 예술 자체가 중요했어. 그래서 예술을 통한 교육으로 얘기를 해요. 예술가가 아니고 예술 그 자체예요. 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술을 통한 사회 정화, 사회 병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자가 허버트 리드예요. 지금 위에 동그라미 해준 사람들 전부 다 낭만적 교육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간 중심, 아동 중심, 천재, 개인, 주관적 감성 중심,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슐러의 예술가 얘기하면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요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미적 왕국, 가상국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페스탈로치 교육 원칙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관된 모든 것을 모은다. 필수적이 아니고 모두 하여야 된다. 유사성에 따라 사물을 배열한다. 중요한 사물에 대한 감각 인상. 이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만 쓰는 거니까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네, 그래서 A형 끝났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B형 할게요. 네.